늦가을의 차가운 바람이 문풍지를 사정없이 때리던 밤이었습니다. 한양 장안에서도 으뜸 가는 부자라 소문난 윤판서의 사랑방, 그곳에는 깊고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죠. 방 안을 가득 채운 건 쌉싸름한 탕향 냄새와 곧 꺼질 듯 위태롭게 흔들리는 촛불,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였습니다. 평생을 나라의 녹을 먹으며 깐깐하고 올곧게 살아왔던 윤판서였지만 흐르는 세월과 병마 앞에서는 그 역시 힘없는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콜록, 콜록. 마른 기침 소리가 정적을 깨뜨립니다. 윤판서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퀭한 눈으로 방문 쪽을 바라보았죠. 이제 때가 되었음을 직감한 것입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들어 머리맡을 지키던 늙은 집사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두 아들을 드리라는 신호였지요.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두 사내가 들어옵니다. 형 윤석과 동생 윤담이었습니다. 형 윤석의 눈매는 매섭고 기민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아버지의 안색을 살피는 듯했으나 그의 시선은 이내 방 한 구석에 놓인 흑단나무 자개함에 머물렀다 떨어졌지요. 반면 동생 윤담의 눈가는 이미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들어오자마자 아버지의 앙상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등 위로 뜨거운 눈물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아들아, 울지 마라. 사람이 나고 드는 것은 자연의 이치거늘. 윤판서가 힘겹게 입을 떼었습니다. 목소리는 갈라지고 미약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엄은 여전했습니다. 이제 내 너희에게 줄 마지막 짐을 정리하려 한다. 윤판서의 말에 형 윤석의 귀가 번쩍 떼었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표정이었죠. 윤판서는 이불 속에서 두 개의 문서를 꺼내놓았습니다. 하나는 두툼하고 묵직해 보이는 봉투였고 다른 하나는 초라할 정도로 얇은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방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탕약을 다리던 뭉쪽 막순이를 가리켰습니다. 자, 잘 듣거라. 여기 두 가지 몫이 있다. 하나는 남대문 밖의 전포 30칸과 경기도 광주의 문전옥답 천마직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여기 있는 비단 10필과 저 아이, 막순이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제안이었으니까요. 전포 30칸이면 대대손손 먹고 살아도 남을 엄청난 부였고 비단 10필은 기껏해야 옷 몇 벌 지어 입으면 사라질 하찮은 물건이었습니다. 게다가 막순이는 어떤가요? 어릴 적부터 윤판서 댁에서 잔심부름을 하며 자란 말 그대로 입 하나 더 더하는 식솔에 불과했지요. 착하기는 하나 셈이 어둡고 둔해서 밥만 축낸다며 다른 하인들에게도 구박받던 아이였습니다. 윤판서는 깊은 눈으로 두 아들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장자인 윤석아, 네가 먼저 고르거라. 형 윤석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의 손은 이미 두툼한 봉투 쪽으로 향하고 있었죠. 고민하는 척이라도 해야 체면이 설 텐데 욕심이 앞선 손은 머리보다 빨랐습니다. 그는 짐짓 송구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장자로서 가문을 지키고 제사를 받들려면 아무래도 재물이 필요치 않겠습니까? 제가 전포와 땅을 맡아 가문을 번창시키겠습니다. 윤판서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네 뜻이 정 그렇다면 그리하거라. 이제 남은 것은 비단 10필과 식모 막순이뿐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억울하고 기가 찰 상황이었죠. 형은 이미 수만금의 재산을 챙겼는데 동생에게 남겨진 건 짐짝 같은 하녀 하나와 옷감 몇 필이라니요. 하지만 동생 윤담의 표정에는 불만이나 원망이 서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안도한 듯 아버지의 손을 더욱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형님께서 가문의 기둥이 되어주시니 든든합니다. 저는 이 비단으로 어머니의 기일날 고운 옷 한 벌 지어 올리고 막순이와 함께 아버님의 묘소를 돌보며 살겠습니다. 그것으로 족합니다. 윤담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욕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주시는 마지막 선물이기에 그 무엇이라도 귀하게 여겼던 겁니다.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막순이가 그 말을 듣고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자신 같은 천덕꾸러기를 거두어주겠다는 도련님의 마음씨에 감복한 것이지요. 윤판서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동생 윤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윤담에게만 들릴 듯 말 듯 속삭였습니다. 담아, 겉모습에 현혹되지 마라. 진정한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는 법이다. 내 착한 심성이 너를 지킬 것이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윤판서는 그 말을 끝으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방 안의 촛불이 파르르 떨리더니 이내 사그라들었고 곡소리가 담장을 넘어 밤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장례는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입방 안은 멈출 줄 몰랐죠. 3일장 내내 문상객들은 수근거렸습니다. 형은 횡재를 했고 동생은 쪽박을 찼다고요. 심지어 어떤 이들은 윤판서가 노망이 들어 막내 아들에게 저리 박하게 군 것이 아니냐며 혀를 찼습니다. 형 윤석은 상주 노릇을 하면서도 입가에 번지는 웃음을 감추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상복 속에 감추어둔 땅 문서와 가게 장부가 그에게는 아버지의 죽음보다 더 큰 위안이었으니까요. 그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어리석은 놈, 비단 10필? 하녀 하나? 그걸로 입에 풀칠이나 하겠느냐. 장례가 끝나고 유산을 정리하던 날 윤석은 매몰차게 동생을 대문 밖으로 내몰았습니다. 이제 이 집도 내 것이니 너는 내 몫을 챙겨 나가 살거라. 네가 선택한 그 계집종을 데리고 어디 산기슭에 오두막이라도 짓고 살든지. 윤담은 묵묵히 짐을 쌌습니다. 낡은 괴나리꽃짐 하나에 아버지에게 받은 붉은 비단 10필을 소중히 챙겨 넣었죠.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막순이를 향해 따뜻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가자 막순아. 아버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이다. 비록 가진 것은 없어도 마음만은 부자가 아니더냐. 그렇게 윤담은 화려했던 기와집을 뒤로 하고 초라한 행색으로 길을 나섰습니다. 등 뒤로는 형 윤석이 대문을 쾅 닫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두 형제의 운명을 가르는 단호한 선고처럼 말이죠. 차가운 바람이 다시 불어왔지만 윤담의 품에 안긴 비단 10필에서는 이상하게도 따스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손길이 아직 그곳에 남아있는 것처럼요. 하지만 여러분, 세상 일이라는 게 참 묘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 전부가 아니고 초라해 보이는 껍데기 속에 진짜 보물이 숨겨져 있기도 하니까요. 윤판서 같은 현명한 사람이 과연 아무 이유 없이 그런 불공평한 상속을 했을까요? 형이 차지한 저 기름진 땅과 번화한 가게들, 그리고 동생이 가져간 낡은 비단과 밥 많이 먹는 하녀. 이 극명한 대비 속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빈털터리가 된 윤담과 막순이가 향한 곳, 그리고 그들이 펼쳐볼 비단 속에 감춰진 놀라운 반전. 윤석의 탐욕이 불러올 파국과 윤담의 효심이 만들어낼 기적 같은 이야기. 운명의 주사위는 이제 막 던져졌을 뿐입니다. 자, 그럼 아버지가 남긴 진짜 유산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 비밀을 풀러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실까요? 사람의 인연이란 참으로 묘한 것이어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귀한 빛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여기 벼랑 끝에 몰린 두 사람이 있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낡은 갓 하나뿐인 몰락한 양반 윤담과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벅찬 왈패 막순이 바로 그들이죠.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던 그날 남대문 시장통 한 구석에서 윤담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는 보았습니다. 쭈그리고 앉아 시들시들한 배추 몇 포기를 팔고 있는 막순을요. 그런데 그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행인의 옷자락만 보고도 그 사람이 오늘 기분이 어떤지, 주머니 사정은 넉넉한지, 심지어 저녁 반찬으로 무엇을 고민하는지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 막순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오늘따라 얼굴이 보름달처럼 환하시네. 며느리 보시나 봐? 이 배추로 국 끓이면 그 며느리가 아주머니 손맛에 껌뻑 죽을 텐데. 그 한마디에 깐깐해 보이던 안방마님의 지갑이 스르르 열리는 걸 목격한 순간 윤담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저것이다. 저 여인의 혀끝에 천냥, 아니 만냥의 다치가 숨어있다. 윤담은 주저없이 자신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던 비상금을 털었습니다. 그리고는 비단 가게로 달려가 고운 비단 10필을 떼어왔지요. 막순 앞에 비단 구러미를 툭 던져놓으며 윤담이 말했습니다. 막순아,
내 재주를 고작 시래기 파는 데 쓰기엔 너무 아깝지 않으냐? 나와 함께 해보자. 이 비단이 너와 나의 운명을 바꿔줄 날개다. 막수는 기가 찼습니다. 양반 나으리가 더위를 드셨나 아니면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시나. 시장 바닥이 얼마나 무사운 곳인데 텃세 심한 이곳에서 우리 같은 뜨내기 장사꾼의 비단을 판다고? 하지만 윤담의 눈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눈빛에 홀린 듯 막수는 비단을 받아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의 좌판이 남대문 시장 한복판에 깔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지요. 기존 포목점 상인들의 눈총은 따가웠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름 없는 뜨내기 장사꾼의 비단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찬바람만 쌩쌩 부는 좌판 앞에서 윤담은 묵묵히 자리를 지켰지만 막순의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나으리 이것 보세요. 개미새끼 한 마리 얼씬 안 하잖아요. 비단이 밥 먹여줍니까? 당장 오늘 저녁 굶게 생겼는데. 투덜거리는 막순을 보며 윤담은 빙그레 웃을 뿐이었습니다. 기다려라. 바람이 불 때까지. 내 목소리가 바람을 탈 때가 올 것이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시장 파장 분위기가 감돌 때쯤이었습니다. 혼수용품을 보러 나온 듯한 모녀가 근처를 서성거렸습니다. 딸은 붉은색 비단을 원했지만 어머니는 가격 때문에 망설이며 싼 무명 쪽으로 딸을 이끌고 있었죠. 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그 순간 막순의 눈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윤담이 말한 바람이 불어온 겁니다. 막순은 벌떡 일어나 비단 한 필을 차르르 펼쳐들었습니다. 붉은 비단이 석양빛을 받아 마치 살아있는 불꽃처럼 춤을 췄습니다. 아이고 아가씨, 옷을 고르는 게 아니네. 님을 향한 붉은 마음을 고르고 있었구만. 막순의 걸걸하면서도 정감 있는 목소리가 시장통의 소음을 뚫고 모녀의 귀에 꽂혔습니다. 어머니, 딸 자식 시집 보내는 마음이 다 그렇지요. 내 속이 숫덩이가 되더라도 자식놈은 꽃길만 걷게 하고 싶은 거. 이 비단 좀 보세요. 이게 그냥 붉은색입니까? 아니에요. 친정어머니가 딸년 잘 살라고 밤마다 비는 그 정성, 그 뜨거운 마음이 색으로 배어나온 겁니다. 이 옷 해입고 가면 시어머니가 감히 며느리 구박 못합니다. 친정어머니 기세가 등들에서 활활 타오르는데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막순의 입담은 정산유수였습니다. 단순히 비단의 질을 논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사랑과 딸의 행복이라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팔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고 딸은 감격에 겨워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주변에 있던 구경꾼들마저 숨을 죽이고 막순의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결국 그 모녀는 윤담과 막순의 첫 손님이 되었습니다. 비단 한 필이 팔리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이 너도 나도 지갑을 열기 시작한 겁니다. 저 색깔 좀 봐. 우리 막내에 입히면 딱이겠네. 말하는 게 어찌나 찰진지 속는 셈 치고 하나 사보자. 비단 10필. 결코 적은 양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10필이 동나는 데는 채 1시각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자투리천까지 탈탈 털어 팔고 난 뒤 텅 빈 자판 위에 수북이 쌓인 엽전꾸러미. 막수는 떨리는 손으로 그 돈을 만져보았습니다. 평생 남의 집 허드렛 일이나 하며 푼돈이나 만져봤지 제 재주로 이런 큰 돈을 벌어본 건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윤담은 그런 막순을 따뜻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비단이 좋아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막순의 진심이 통했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막순아, 보았느냐? 이것이 네 힘이다. 너는 장사꾼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사는 재주를 가졌다. 막순은 콧등이 시큰해졌습니다. 천하디 천한 자심을 알아봐주고 믿어주고 판을 깔아주니 몰랑양반이 그저 고맙고 또 고마웠습니다. 그녀는 엽전꾸러미를 윤담 앞으로 쓱 밀었습니다. 나으리 덕분입니다. 나으리가 아니었으면 평생 시래기나 다듬다 죽었을 겁니다. 이거 다 나으리 가지세요. 원금에 이자까지 쳐서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윤담은 고개를 저으며 엽전의 정확히 절반을 나누어 막순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우리는 동업자다. 너와 내가 함께 만든 기적이니 그 열매도 공평하게 나누어야지. 오늘은 비단 10필로 시작했지만 내일은 남대문 시장 전체가 우리 놀이터가 될 것이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도 두 사람의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시장통의 낡은 국밥집에서 뜨끈한 국밥 한 그릇씩을 비우며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보며 웃었습니다. 멸시와 가난 속에 던져졌던 두 인생이 서로를 의지해 다시 일어서는 순간. 비단 10필의 기적은 단순히 돈을 번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대한 통쾌한 반격의 시작이었고 두 사람의 가슴 속에 희망이라는 두 글자를 새겨넣은 역사적인 밤이었습니다. 윤담은 국밥 그릇을 비우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막순이라는 보석을 얻었으니 이 썩어 빠진 세상에 새로운 판을 짜보겠노라고. 하지만 호사다마라고 했던가요? 남대문 시장의 터줏대감들이 이 낯선 콤비의 등장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리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들을 지켜보는 서늘한 시선이 느껴지기 시작한 건 바로 그 국밥집을 나설 때였습니다. 성공의 달콤함 뒤에 도사리고 있는 시기 섞인 그림자. 과연 윤담과 막수는 이 거친 파도를 넘어 진정한 거상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바람이 다시 차갑게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세월이라는 게 참 무상합니다. 흐르는 물 같아서 손으로 잡으려 하면 틈새로 다 빠져나가고 정신을 차려보면 어느새 저만치 흘러가 버리니 말입니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막대한 유산, 그 황금 같은 재물이 형제 앞에 놓였을 때만 해도 그들의 운명이 이토록 극명하게 갈라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형 윤석의 집 대문은 밤낮 없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고소한 기름 냄새와 흥겨운 가락이 담장을 넘어 온 마을을 휘감았지요. 윤석은 생각했습니다. 이 재물은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다고 말입니다. 퍼내고 퍼내고 바닥이 보이지 않을 것만 같았으니까요. 여보게, 오늘 술맛이 왜 이리단가? 자네도 한 잔, 자네도 한 잔밖에나. 그의 호탕한 웃음소리에 온갖 날파리 같은 친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비단 옷을 휘감고 값비싼 요리를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놓고 즐기는 연회. 윤석은 그 자리의 왕이었습니다. 칭송과 아첨이 귓가에 달콤하게 맴돌자 그는 점점 더 현실을 잊어갔습니다. 장사를 해보라는 주변의 충고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지요. 내가 가진 논밭이 얼마며 창고에 쌓인 곡식이 얼마인데 그런 천한 장사치 흉내를 낸단 말인가. 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샘물도 가뭄이 들면 마르는 법입니다. 낭비라는 구멍은 둑을 무너뜨리는 개미구멍과 같아서 처음에는 보이지 않다가 순식간에 거대한 댐을 무너뜨립니다. 어느 해 흉년이 들고 소작류가 들어오지 않자 윤석은 곳간을 열어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부족하자 땅 문서를 하나둘 내다 팔았습니다. 처음에는 먼 곳의 자투리 땅이었지만 나중에는 문전옥답이 남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술친구들은 돈이 떨어지자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화려했던 집에는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기와집 한 채마저 노름판에서 날린 날 윤석은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비단옷 대신 누더기를 걸치고 기름진 고기 대신 쉰 보리밥 한 덩이를 구걸해야 하는 처지. 그제야 그는 땅을 치며 후회했지만 흩어진 재물은 엎지른 물과 같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었습니다. 반면 동생 윤담과 그의 아내 막순의 삶은 사뭇 달랐습니다. 윤담은 형처럼 많은 재산을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형이 독차지하고 남은 찌꺼기 같은 몫을 받았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작은 몫을 종잣돈 삼아 막순과 머리를 맞대었습니다. 서방님, 우리가 가진 돈으로는 큰 장사를 할 수 없습니다. 허나 사람들은 먹고 입는 것에는 돈을 아끼지 않지요. 특히 옷감은 사람의 품격을 만들어주는 것이니 우리가 좋은 물건을 떼어다 정직하게 판다면 승산이 있을 겁니다. 막순의 눈은 샛별처럼 빛났습니다. 그녀의 지혜는 윤담에게 큰 등불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장터 한 구석에 작은 좌판을 깔았습니다. 남들이 꺼리는 거친 무명부터 시작했습니다. 윤담은 무거운 짐을 지고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질 좋은 옷감을 구해왔고 막순은 그 옷감을 손질하여 손님들에게 내놓았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이 무명은 그냥 무명이 아닙니다. 저희 남편이 전라도까지 가서 직접 만져보고 가져온 것인데 올이 얼마나 촘촘하고 부드러운지 모릅니다. 이걸로 적삼을 해 입으시면 올여름 더위는 걱정 없으실 겁니다. 막순의 말씨는 어찌나 곱고 상냥한지 지나가던 사람들의 발길을 절로 멈추게 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손님들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가난한 안악에게는 튼튼하고 오래가는 천을 권하고 혼수를 준비하는 댁에는 형편에 맞춰 가장 고운 빛깔의 비단을 골라주었습니다. 이윤을 많이 남기기보다 사람을 남기자, 이것이 윤담과 막순의 철칙이었습니다. 한 푼 두 푼 모인 돈은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맛있는 음식, 좋은 옷을 입고 싶은 욕망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두 사람은 밤마다 호롱불 아래서 엽전을 세며 서로의 거친 손을 잡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여보, 손이 많이 턱구려. 고생만 시켜 미안하오. 윤담이 막순의 손을 어루만지며 눈시울을 붉히면 막순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서방님이 땀 흘려 가져오신 귀한 물건들이 주인을 찾아갈 때마다 제 마음이 얼마나 벅찬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나무를 심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이 나무가 자라 큰 그늘을 만들면 그때 쉬어도 늦지 않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지성일면 감천이라 했던가요? 하늘도 그들의 노력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좌판으로 시작했던 그들의 가게는 이제 장터에서 가장 큰 번듯한 기와집 가게 윤담포목점이 되었습니다. 가게 안은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형형색색의 비단과 무명으로 가득 찼고 질 좋은 물건을 구하려는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윤담은 더 이상 무거운 짐을 지고 길을 떠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거상들이 앞다투어 좋은 물건을 대주겠다고 찾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윤담과 막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새벽같이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가장 먼저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비단 옷을 입을 형편이 되었지만 여전히 수수한 무명 옷을 입고 일하는 그들의 모습에 사람들은 고개를 숙여 존경을 표했습니다. 어느 늦은 가을날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장터 어귀에 남루한 행색의 거지 하나가 절뚝거리며 나타났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때가 꼬질꼬질한 얼굴, 앙상하게 드러난 발목은 찬바람에 붉게 터져 있었습니다. 그는 배가 고파 쓰러질 것만 같아 고소한 냄새가 나는 국밥집 앞을 서성이다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냄새나, 저리 가서 서 있어. 재수없게 어디 가게 앞을 막고 있어. 주임장의 고함에 거지는 힘없이 물러났습니다. 터덜터덜 걷던 그의 눈에 으리으리한 기와집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처마 밑에는 청사초롱이 밝게 빛나고 안에서는 따뜻한 온기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간판에는 힘있는 글씨로 윤담포목점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거지는 그 글자를 보는 순간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윤담, 윤담이라니. 내 동생 윤담이란 말인가? 설마 그 못난이가 이런 큰 가게를. 그 거지는 바로 윤석이었습니다. 한때 마을 제일 가는 부자였던 그는 이제 동생의 가게 앞에서 구걸조차 망설이는 초라한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다정한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손님에게 옷감을 대어주며 환하게 웃는 막순의 모습과 장부를 정리하며 듬직하게 앉아있는 윤담의 모습. 그들의 얼굴에는 윤기가 흐르고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윤석은 자신의 더러운 손과 그들의 환한 미소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것은 질투였을까요? 아니면 뼈저린 후회였을까요? 배고픔보다 더 큰 부끄러움이 그를 덮쳤습니다. 차마 안으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아 윤석은 가게 앞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고 윤담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게 앞을 쓸기 위해 빗자루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윤석은 숨을 죽이고 기둥 뒤로 더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동생과 눈이 마주치면 혀를 깨물고 죽고 싶을 것만 같았습니다. 스. 빗자루질 소리가 윤석의 심장 박동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윤담이 기둥 쪽으로 다가오자 윤석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제발, 나를 알아보지 마라. 아니, 차라리 나를 알아보고 욕이라도 해주렴. 온갖 감정이 뒤섞여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다행히 윤담은 기둥 뒤의 그림자를 보지 못한 채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딸랑거리는 종소리가 잦아들자 윤석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화려했던 과거는 봄날의 꿈처럼 사라지고 남은 것은 비참한 현실뿐. 형제는 같은 배에서 나왔으되 10년의 세월은 그들을 하늘과 땅 차이로 갈라놓았습니다. 한쪽은 방탕함으로 모든 것을 잃었고 한쪽은 성실함으로 세상을 얻었습니다. 이 엇갈린 운명 앞에서 과연 윤석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대로 도망칠까요? 아니면 염치불구하고 동생의 옷자락을 붙잡을까요? 차가운 바람이 윤석의 텅 빈 위장을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포목점 안에서는 따뜻한 저녁상이 차려지고 있었습니다. 엇갈린 두 형제의 길이 다시금 하나로 만나는 순간이 이제 머지않아 보입니다. 윤담의 집 대문 앞은 그야말로 문전성시였습니다. 한양바닥에서 네로라 하는 세도가의 매파들이 줄을 섰으니까요. 훤칠한 외모에 비상한 머리, 게다가 쓰러져 가던 가문을 홀로 일으켜 세운 젊은 가장이라니 어느 부모가 탐내지 않겠습니까?
대청마로 가득 쌓인 혼서지들이 바람에 팔락거릴 때마다 집안 하인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모든 소란의 주인공인 윤담은 마치 남의 일인 양 무심하게 서책만 넘길 뿐이었지요.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윤도령의 눈이 정수리에 달렸다느니 혹은 남모르는 병이 있다느니 하는 헛소문까지 돌았죠. 하지만 윤담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비단옷을 걸친 규수들이 있는 높은 담장 안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길은 늘 상단 구석, 묵묵히 장부를 정리하고 물건의 수를 헤아리는 한 여인에게 닿아 있었습니다. 바로 막순이었습니다. 막순이는 천민이었습니다. 부모 얼굴도 모르고 장터바닥을 구르다 윤담의 상단에 거두어진 아이였죠. 허름한 무명옷을 입고 거친 손으로 짐을 나르면서도 그녀의 눈빛만은 샛별처럼 빛났습니다. 윤담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상단에 큰 그림을 그릴 때 그 빈틈을 꼼꼼하게 메워주는 것이 누구인지 말입니다. 셈이 빠르고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막순의 재주는 신분이라는 굴레에 갇혀 섞이기엔 너무나 아까운 것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윤담은 그녀를 깊이 연모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달빛이 유난히 시리게 쏟아지던 밤, 윤담은 막순을 불렀습니다. 상단 창고 앞 쌓여있는 비단 더미 사이에서 윤담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내 곁에 있어다오. 상단의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막순은 그 말을 듣자마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감히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도련님, 가당치 않습니다. 세상이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양반과 천민이라니요. 도련님의 앞길을 제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제발 저를 내치시고 좋은 가문의 규수와 언인하십시오.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흙바닥을 적셨습니다. 자신을 위해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려는 그 마음이 오히려 윤담의 가슴을 더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윤담은 다가가 막순의 거친 손을 자신의 양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죠. 세상에 손가락질 따위는 두렵지 않다. 내가 가장 두려운 건 너 없는 생을 사는 것이다. 네가 천민이라서 안 된다면 내가 양반을 버리겠다. 껍데기뿐인 신분 따위가 어찌 우리 사이를 가를 수 있겠느냐. 그날 밤 두 사람은 맹세했습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선을 넘기로 말이죠. 물론 그들의 혼례는 순탄치 않았습니다. 윤담의 친척들은 거품을 물고 반대했고 양반 사회에서는 윤담을 미치광이 취급하며 따돌렸습니다. 족보에서 판하겠다는 협박은 예사였고 상단 거래를 끊겠다는 으름장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윤담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혼례청도 축하해주는 하객도 없었습니다. 그저 정화수 한 그릇을 떠놓고 달빛과 별빛만을 증인 삼아 두 사람은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막수는 하얀 소복을 입고 윤담에게 절을 올리며 평생 그의 그림자가 되어 그를 지키겠노라 다짐했습니다. 윤담 역시 그녀의 손을 잡고 이 잡은 손을 죽는 날까지 놓지 않겠노라 맹세했지요. 그것은 그 어떤 화려한 혼례보다도 성스럽고 아름다운 의식이었습니다. 부부가 된 두 사람의 시너지는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리믹스의 시작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양반인 윤담이 가진 넓은 식견과 인맥, 그리고 천민 출신인 막순이 가진 바닥의 생리와 기민한 감각. 서로 다른 두 세계가 하나로 합쳐지자 상단은 전례 없는 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윤담이 큰 그림을 그려 새로운 교역로를 개척해오면 막순은 그 길목에서 어떤 물건이 돈이 될지 상인들의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을지 기가 막히게 짚어냈습니다. 예전 같으면 양반 체면에 참아하지 못했을 과감한 흥정도 막순의 조언을 듣고 나면 윤담은 거침없이 해냈고 막순 역시 윤담의 곁에서 글을 배우고 세상 보는 눈을 키워 단순한 안주인이 아닌 상단의 실질적인 참모로 거듭났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비웃었습니다. 종년 데리고 장사하는 꼴이라니 곧 망할 게 뻔하다고 수군댔죠.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윤담과 막순의 상단, 화조 상단은 물건뿐만 아니라 신용을 팔았습니다. 막순은 가난한 보부상들의 사정을 헤아려 밥을 먹이고 보찜을 고쳐주었고 윤담은 관아의 부당한 세금에 맞서 상인들을 대변했습니다. 그러자 전국의 보부상들이 화조상단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화조상단의 물건이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팔아주었고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윤담 부부에게 물어다 주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자 화조상단은 조선 팔도에서 으뜸가는 거상이 되었습니다. 비단이며 인삼, 소금까지 조선의 돈은 모두 화조상단을 거쳐간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죠. 기와집이 늘어나고 창고에 곡식이 썩어날 정도로 부가 쌓였지만 두 사람의 사이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고난을 함께 넘으며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저녁이면 윤담은 막순의 무릎을 베고 누워 오늘 있었던 일을 조잘조잘 이야기했고, 막순은 그런 윤담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며 지혜로운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랑에는 위아래가 없고 진심에는 귀천이 없음을 그들은 삶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누가 봐도 완벽한 부부, 완벽한 성공이었습니다. 세상의 편견에 보란듯이 짓밟고 일어선 통쾌한 승리였죠. 하지만 호사다마라고 했던가요? 너무 밝은 빛은 짙은 그림자를 만들어내기 마련입니다. 조선 최고의 상단이 되자 그들의 성공을 시기하는 눈빛들이 어둠 속에서 번뜩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단숨이 돈을 노리는 자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개항장에 낯선 바람과 함께 들어온 기묘한 물건들, 그리고 윤담이 야심차게 준비하던 새로운 프로젝트. 어느 날부턴가 행복하기만 하던 윤담의 얼굴에 수심이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막순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그는 그저 별일 아니라며 웃어넘길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순의 예민한 감각은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무언가 위험하고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발을 들여놓고 있다는 것을요. 그 소용돌이의 중심에는 서양에서 건너왔다는 정체불명의 기기장치, 그리고 소리에 관한 기이한 소문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높은 것에 올랐을 때가 가장 위태로운 법. 신분을 뛰어넘은 그들의 사랑은 견고했지만 그들을 둘러싼 시대의 파도는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비오는 밤, 낯선 손님이 상단을 찾아오며 그들의 운명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윤담이 그토록 숨기려 했던 비밀, 그리고 막순이 마주하게 될 충격적인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모든 것은 한 장의 낡은 악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칼바람이 살을 내는 엄동설안이었습니다. 하늘에서는 굵은 눈발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리고 세상은 온통 하얗게 뒤덮였지만 그 눈부신 풍경이 누군가에게는 지옥보다 더한 고통일 뿐이었지요. 다 떨어진 삼배우 탄장을 걸치고 집신조차 짝이 맞지 않는 것을 신은 채 눈길을 헤매는 사내. 퀭한 눈동자와 앙상하게 드러난 광대뼈, 거칠게 튼 손발. 한때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라 떵떵거리던 윤석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저 허기에 지쳐 죽음을 기다리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었지요. 그가 가진 재산이라곤 허리춤에 매단 찌그러진 깡통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욕심이 화를 부른다는 옛말이 하나 틀린 것 없습니다. 도깨비들의 장난이었는지 아니면 하늘의 벌이었는지 하룻밤 사이에 그 많던 기와집과 논밭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빈털터리가 되었으니까요. 윤석은 부들부들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어느 대문 앞에 멈춰섰습니다. 너무나 배가 고파 밥 짓는 냄새에 홀린 듯 멈춘 곳이었지요. 눈이 침침해 누구의 집인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따뜻한 밥 한 덩이만 얻어먹을 수 있다면 내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리고 바닥을 기울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아니면 가슴 깊은 곳에 남은 마지막 수치심 때문인지 그는 대문 앞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이 그리웠고 예전에 자신이 그토록 구박했던 동생 윤담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이고, 내 동생 윤담아. 내가 너를 그리 쫓아내는 게 아니었는데. 밥주걱으로 뺨을 때리며 문전박대하던 그 모진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후회는 언제나 늦게 찾아오는 법이라지요. 윤석은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 차라리 이대로 눈 속에 파묻혀 잠들기를 바랐습니다. 그렇게 그의 고개가 툭 하고 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끼익 하고 육중한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황급히 뛰어나오는 발소리가 들리더니 곧 따뜻한 손길이 윤석의 얼어붙은 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 그리고 비명에 가까운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형님, 형님 아니십니까?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꿈일까요? 저승 가는 길에 들리는 환청일까요? 윤석은 감기지 않는 눈을 억지로 뜨려 했었지만
시야는 이미 하얗게 멀어버린 뒤였습니다. 자신의 몸이 어디론가 붕 떠올라 옮겨지는 느낌만을 간직한 채 그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코끝을 간지럽히는 고소한 냄새에 윤석은 눈을 떴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보인 것은 거미줄 쳐진 차가운 처마밑이 아니었습니다. 은은한 호롱불이 밝혀진 따뜻한 방, 그리고 보드라운 목화소미불이 그를 감싸고 있었지요. 이게 꿈이라면 영원히 깨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말라 비틀어진 목구멍으로 넘어오는 따뜻한 미음의 감촉은 너무나도 생생했습니다. 정신이 좀 드십니까, 형님? 윤석은 화들짝 놀라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쇠약해진 몸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비단 옷을 입고 얼굴엔 윤기가 흐르는, 그러나 눈빛만은 예전과 다름없이 선한 동생 윤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윤담의 처가 근심 어린 체정으로 물수건을 짜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내가 왜? 윤담은 형의 거칠어진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으며 울먹였습니다. 제 집입니다, 형님. 대문 앞에 쓰러져 계신 걸 하인들이 발견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습니다. 세상에 어찌 일이 되셨습니까? 어찌 일이. 윤석은 순간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쥐구멍이라도 있다면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자신이 쫓아냈던 동생, 배고프다 찾아온 동생을 매몰차게 내쳤던 자신이 지금 그 동생의 집에서 목숨을 구걸한 꼴이 되었으니 말입니다. 자존심 강했던 윤석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놓아라, 이거 놓아. 내가 무슨 염치로 네 집에 있겠느냐. 당장 나가겠다. 윤석은 링거라도 뽑아 던지듯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려 했습니다. 비틀거리는 몸을 윤담이 다급하게 끌어안았습니다. 형님, 이러지 마십시오. 밖은 엄동설안입니다. 나가시면 얼어 죽습니다. 죽는 게 낫다. 네가 나를 살린 게 원망스럽다. 내가 너한테 무슨 짓을 했는데 어찌 나를 거둔단 말이냐? 차라리 욕을 하고 침을 뱉어라. 그게 내 마음이 편하겠다. 윤석은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과거의 악행들이 비수가 되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때 윤담의 처가 조용히 다가와 윤석의 앞에 밥상을 내려놓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과 고깃국이었습니다. 아주버님, 과거는 다 지나간 일입니다. 저희가 박을 타서 금은보화를 얻었을 때 남편이 가장 먼저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 형님 배골지 않게 해드릴 수 있어 다행이다 였습니다. 형제는 남이 아닙니다. 제발 진정하시고 이 국한 술만 드세요. 네, 형수의 간곡한 말에 윤석은 멍하니 밥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김이 피어오르는 쌀밥. 그 따스함이 얼어붙었던 마음의 빗장을 녹여버렸습니다. 윤석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술, 두 술, 입에 넣을 때마다 눈물도 밥알과 함께 목구멍으로 넘어갔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차갑게 식어버린 오장육부를 태웠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음식의 온기가 아니었습니다. 용서와 사랑의 온도였습니다. 그날 이후 윤석은 달라졌습니다. 몸을 추스른 그는 윤담에게 간청했습니다. 내 너희에게 공밥을 얻어먹을 수는 없다. 무엇이라도 시켜다오. 머슴들이 하는 일이라도 좋으니 제발 내가 밥값은 하게 해다오. 윤담은 극구 말렸지만 윤석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윤석은 집안에 창고지기 할 자청했습니다. 과거 욕심으로 가득 채우기에만 급급했던 곳간이 아니라 이제는 나누기 위해 채우는 곳간을 지키기로 한 것입니다. 그는 새벽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창고의 쥐구멍을 막았습니다. 쌀가마니 하나하나를 제 살갗처럼 아끼고 닦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쌀 한 톨이라도 없어질까봐 도끼 눈을 뜨고 감시했을 테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곡식에 곰팡이가 슬지 않게 바람을 쐬어주고 혹여나 배고픈 이웃이 찾아오면 동생 몰래 뒤줄을 열어 한 대박씩 퍼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난생 처음으로 노동의 기쁨을 느꼈습니다. 땀을 이어 일하고 먹는 보리밥이 예전에 먹던 진수성찬보다 훨씬 달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지요. 어느 날 밤 윤석은 창고 앞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휘영청 밝은 보름달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형님, 안 주무시고 뭐 하십니까? 윤담이 다가와 옆에 앉았습니다. 윤석은 슬며시 미소를 지으며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참 밝구나. 윤담아, 예, 형님. 오늘따라 유난히 밝습니다. 윤석은 곰방대에 불을 붙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내가 말이다.
예전에는 저 달을 보며 생각했었다. 저 달이 금덩어리라면 얼마나 좋을까. 저걸 따다가 내 곳간에 처박아두면 얼마나 배가 부를까. 그런 생각만 했었지. 윤담은 아무 말 없이 형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헌데 지금 보니 저 달은 그냥 저기에 떠 있어서 좋은 것이더구나. 누구의 것도 아니고 만인에게 공평하게 빛을 나눠주니 말이다. 내가 가진 재산이 다 사라지고 나서야 비로소 진짜 부자가 된 기분이다. 너와 재수씨 그리고 조카들이 건강하게 웃는 모습을 보는 게 그게 진짜 금덩어리보다 귀한 것임을 이제야 알았다. 형님. 윤담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윤석은 거친 손으로 동생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고맙다 아우야. 나 같은 놈을 사람 만들어줘서 내 남은 생은 이 곳간을 지키며 네가 베푸는 덕을 세상에 전하는 문지기로 살다 가마. 두 형제는 오랫동안 말없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에서 물방울이 똑똑 떨어져 내렸습니다. 얼음이 녹아 물이 되고 그 물이 흘러 생명을 적시듯 형제의 묵은 감정도 봄눈 녹듯 사라져 대지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두 사람이 앉아있는 마루 위에는 설명할 수 없는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그 온기는 아마도 용사라는 이름의 화로에서 피어오르는 불꽃 때문이었댔지요. 밤은 깊어가고 창고 안 가득 쌓인 곡식들은 주인의 넉넉한 마음을 닮아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재물 대신 형제를 얻은 윤석의 얼굴에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 넉넉한 미소가 달빛처럼 은은하게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빈털털이 거지가 되었으나 세상 그 누구보다 풍요로운 마음을 가진 진짜 부자가 된 밤이었습니다.